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바로 1980년대 한국인데요. 그 시절 공기를 정말 바로 옆에서 느끼는 것처럼 생생하게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 당시를 살았던 두 친구, 철수와 영식의 대화가 담긴 자료가 있어요. 그때 그 시절, 1980년대 추억 여행,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그 대화 자료요? 네,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그 친구들 대화라는 LP판을 턴테이블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바늘을 내리는 기분으로 그 80년대라는 시대의 어떤 분위기, 그루브를 한번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땐 그랬지 이런 회상을 넘어서요. 그 기억 조각들을 통해서 80년대가 왜 이렇게 좀 특별하게 기억되는지, 또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었던 문화, 감성 이런 거 뭐였는지,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질문을 던질까? 뭐 이런 걸 함께 좀 파헤쳐 보는 게 이번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록이 정말 구체적인 에피소드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료 속에서 라디오에서 AR의 Take On Me가 흘러나왔다는 그 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 바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그 철수와 영식의 대화록은 80년대 대중문화랄까 아니면 일상이랄까 이런 걸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정말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해요. 네. 말씀하신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영화, 뭐 학교 생활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지극히 사적인 기억들이 어떻게 그 시대의 좀 보편적인 경험이나 정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결국 시대 전체를 보여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단순히 뭐 그땐 이랬다 하는 현상 나열을 넘어서 왜 어떤 특정 문화 요소들이 당시에 그렇게 강렬한 호소력을 가졌는지 그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화를 실마리 삼아서 80년대라는 시대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네, 자료를 보면 철수랑 영식이한테 라디오는 그냥 뭐 듣는 기계, 이걸 넘어선 존재였던 것 같아요. 특히 밤 시간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밤의 디스크쇼나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거. 아, 그렇죠. 정말 유명했죠? 네, 독서실에서 이어폰 한쪽씩 나눠 끼고 몰래 듣거나 아니면 엽서에다가 막 사연이랑 신청곡 빼곡히 적어 보내고 자기 이름 불리나 안 불리나 막 기다리고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던데 이런 경험들이 왜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그 대화 속에서 좀 단서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몇 가지 좀 중요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무래도 매체의 제한성이죠. 지금처럼 뭐 유튜브나 스트리밍 이런 다양한 플랫폼이 전혀 없던 시절이니까 라디오가 가장 친밀하면서도 강력한 대중매체였던 거죠. 거의 유일한 창구 같은 느낌? 네, 그렇죠. 특히 심야 라디오는 청소년들한테는 뭐랄까 세상과 소통하는 거의 유일한 창구 그런 느낌이었고요. 둘째는 DJ의 역할이 정말 컸어요. DJ요? 네, 그냥 음악만 트는 게 아니라 사연을 읽어주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청취자들이랑 어떤 정서적인 유대 이런 걸 형성했잖아요. 이종환 씨나 이문세 씨 같은 DJ들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문화적 아이콘이면서 동시에 감성적인 멘토 역할까지 했던 셈이죠. 하긴 목소리만 들어도 막 설레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셋째는 기다림과 설렘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노래 녹음하려고 라디오 앞에서 막 숨죽이고 있다가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듣고 이런 행위 자체가 그 음악이랑 콘텐츠에 대한 애착을 훨씬 깊게 만들었거든요. 그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는 거 DJ 멘트 나오면 막 아쉬워하고. 그렇죠. 연필로 막 감아 듣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건데 그 불편함이 오히려 몰입도를 높인 그런 역설이 있었던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낮 시간대 라디오 이야기도 좀 재밌었어요. 철수가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노래 나오면 교실 뒤에서 친구들이 빗자루 들고 춤췄다고.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네네, 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 아이돌 문화의 시작, 이걸 좀 엿볼 수 있는 장면 같기도 하고요. 톰캣 선글라스 끼고 허리에 막 하얀 손수건 묶고 이런 패션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되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이 그 시대의 활기찬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방차나 뭐 박남정 씨 같은 댄스 가수들이 등장한 건 이제 시각적인 퍼포먼스가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부상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라디오가 주로 청각 중심의 매체였다면 이제 TV가 점점 보급되면서
보는 음악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보는 음악. 네. 그리고 대화에 언급된 그런 패션 아이템들은 당시 유행을 막 따라하고 싶었던 청소년들의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요. 아, 이제 패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침 나왔으니까. 자료에서 영식이가 청청 패션이랑 배바지 이걸 언급하는데 이게 당시에는 정말 최신 유행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억나요. 뱅뱅, 조다씨 뭐 이런 특정 브랜드 청바지에다가 청재키 딱 맞춰 입는 거. 네네. 지금 시각으로 보면 뭐랄까 좀 과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 대화에서는 그게 완전 있어 보이는 그런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프로스펙스 슈퍼볼이나 나이키 운동화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더라고요. 아, 운동화. 맞아요. 철수가 막 비싼 운동화 사달라고 졸라서 겨우 얻어내고는 비 오는 날에는 품에 안고 다녔다는 에피소드. 이게 그냥 신발 이상의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이 지점에서 당시 소비 문화의 어떤 특징 같은 걸 좀 읽을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80년대는 아시다시피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막 두터워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대중 소비 사회로 넘어가던 시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주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해결에 집중했다면 80년대 청소년들은 이제 브랜드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남들과 좀 구별 짓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 브랜드로 자기를 표현한다? 네. 프로스펙스나 나이키 같은 특정 브랜드 운동화는 단순히 뭐 발편한 신발, 이런 기능적인 제품을 넘어서서 선망의 대상이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적인 기호가 된 거예요. 철수가 운동화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모습은 물질적인 풍요가 막 시작되던 시기에 소유를 통해서 만족감이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 세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갖고 싶은 걸 가짐으로써 얻는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소비 문화의 변화. 흥미롭네요. 아, 그리고 영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자료에 보면 종로의 재개봉관들 있잖아요. 피카디리, 단성사, 서울극장 이런 이름들이 막 나오면서 그 특유의 분위기까지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뭐 의자가 끈적끈적했다거나 쿰쿰한 냄새가 났다거나 하는 것까지 추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멀티플렉스랑은 정말 전혀 다른 경험이었겠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특히 홍콩 영화 인기가 정말 대단했다고 철수랑 영식이가 막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영웅 본색 보고 남자애들이 바바리 코트 기세우고 성냥개비 물고 다녔다는 대목은 진짜 재미있었어요. 아, 네. 저도 그 시절 기억나네요. 의리가 땅에 떨어졌다 뭐 있는 대사도 막 회자되고 이런 영화들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홍콩 영화, 특히 누아르 장르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이상화된 남성성, 그런 이미지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이상화된 남성성? 네. 주윤발로 대표되는 그런 의리 있고 고독하고 하지만 멋있는 영웅상. 이게 많은 남성 관객들에게 깊은 감정적인 동일시를 불러일으켰죠. 어떻게 보면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남성들이 느꼈을 법한 어떤 혼란이나 불안감, 이런 걸 해소해주는 판타지적인 역할도 했을 거고요. 아, 판타지로서의 기늉. 네. 그리고 또 당시에는 한국 영화 시장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으니까 상대적으로 홍콩 영화가 주는 그 화려한 액션이나 세련된 스타일이 강력한 시각적 즐거움을 주면서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해주는 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긴 볼거리가 많았죠. 천녀유원의 왕조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칡받침 여신이었다는 표현이 딱 등장하는데 아, 네. 그렇죠. 이거 지금 세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문화잖아요. 책받침 여신. 네, 맞아요. 그 책받침 여신이라는 게 당시 학생들이 좋아하던 연예인 사진을 이렇게 코팅해서 책받침으로 쓰던 문화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왕조연 씨가 정말 그 대표적인 스타였고요. 네. 이건 영화 속 캐릭터나 배우가 어떻게 현실의 아이콘으로 소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왕조연 씨의 그 청순하면서도 약간 신비로운 이미지 있잖아요. 이게 당시 남성들의 어떤 이상적인 여성상 판타지를 막 자극했고 이게 그냥 영화 인기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거죠. 아, 문화 현상? 네, 그러니까 영화를 단순히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타를 동경하고 관련된 상품, 뭐 책받침이나 브로마이드 같은 걸 소유하면서 팬덤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초기 단계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와, 그렇군요. 단순히 오락을 넘어서 감정을 공유하고 또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이 정말 컸네요.
시네마 천국 보면서 극장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향수를 느꼈다거나 이티의 그 명장면 있잖아요. 손가락 맞대는 거. 그거 보면서 다 같이 눈물 흘렸다 뭐 이런 대목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영화관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경험이 특별했던 거죠. 지금처럼 뭐 집에서든 어디서든 쉽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영화관은 정말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공간이었어요. 네.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다 같이 스크린에 집중하면서 웃고 우는 그 행위 자체가 아주 강력한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형성했던 거죠. 이티를 보고 느꼈던 감동은 그냥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서 그 시대를 함께 통과했던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고요. 집단적인 기억이라. 아, 그러네요. 이제 좀 일상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는 뭐 학교 앞 분식집, 100원짜리 떡볶이, 쫀득이 구워 먹던 거, 수학여행 가서 몰래 까먹던 새우깡, 초코파이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정겹죠. 그런 얘기들. 네, 첨성대 앞에서 1,000원 저금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서 친구들하고 나눠 가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수백 장씩 그냥 막 찍는 거랑은 정말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한 장 한 장이 되게 소중했을 텐데요. 그렇죠. 필름값도 비쌌으니까요. 맞아요. 특히 저는 그 소통 방식의 차이가 되게 두드러지게 느껴졌어요.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동전 바꿔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아, 맞아요. 동전 없으면 전화 못하고. 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겨우 전화 걸어가지고, 나야! 하고 그냥 끊어버렸다는 철수의 경험담. 이 느림과 기다림이 당시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철수와 영식의 대화가 정말 그 아날로그 시대의 소통 방식을 잘 보여주는데요. 즉각적인 연결이 불가능했잖아요, 그때는. 네, 삐삐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락 한번 하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던 거예요. 공중전화 앞에서 줄 서는 거, 동전 미리 준비해 놓는 거, 상대방이 받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소통의 일부였던 거죠. 과정 자체가 소통이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불편함이 역설적으로 관계에 좀 무게감을 더했을 수도 있어요. 어렵게 연결된 만큼 말 한마디, 만남 한 번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을 거고요. 또 연락에 닿지 않는 동안 상대방을 계속 생각하는 그 시간은 오히려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기다림이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들었다. 네. 기다림 자체가 주는 설렘이나 애틋함, 이런 감정을 증폭시키는 장치였던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즉각적인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관계의 결이 있었을 것 같아요. 대화 말미쯤에 88 서울 올림픽이랑 굴렁쇠 소년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대적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데요. 네, 그 상징적인 장면이죠. 네, 한국의 기적이라는 말과 함께 뭔가 국가적인 성장, 희망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컸던 시기잖아요. 철수는 그 시대를 순수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그 친구들이 추억하는 문화나 정서에 어떻게 좀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80년대는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는 정말 고도 성장을 이루고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요구가 막 분출되던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였어요. 그렇죠. 격동의 시대. 네, 88 서울올림픽은 이런 국가적인 성장을 전 세계에 딱 보여주고 국민적인 자부심을 높이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하면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 미래에 대한 낙관론 같은 게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고요. 네. 이런 어떤 집단적인 상승의 경험, 그 에너지가 대중문화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밝고 경쾌한 음악이라든지 성공 신화나 영웅서사를 다룬 영화들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은 문화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또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아, 시대 분위기가 문화에도 반영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철수가 언급한 그 순수함이라는 건 어쩌면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 시대 속에서 오히려 작은 것에도 함께 웃고 울었던 어떤 공동체적인 경험, 감성 이런 것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어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오히려 좀 아날로그적인 가치나 인간적인 유대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을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그 대화 마지막에 우리 마음속에 쌍문동을 위하여 이렇게 건배하는 장면이 나오는군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소환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80년대는 뭔가 각박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서 돌아가고 싶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동체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쌍문동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을 넘어서서 그 시절 우리가 그리워하는 공동체적인 가치나 정서, 어쩌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상징적인 공간으로 기능하는 셈이죠. 결국 철수와 영식의 대화는 그 급격한 사회 변화의 경랑 속에서 개인이 경험했던 문화적인 체험과 감성이 어떻게 기억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또 의미를 갖게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철수와 영식의 추억 여행을 따라서 1980년대 한국을 한번 깊이 탐구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